Hi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이전 세션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의 활동을 들어보았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SDG 달성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인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권한 강화를 통한 진전 강화, SDG의 현지화라는 이런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에서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역사회 차원의 변화를 통해서 SDG 달성을 도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식 사무총장님은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CSO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주제는 현지화입니다. 저희가 이런 그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그 인도적 지원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중심적인 어젠다로 부상을 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바로 현지화입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몇 개 회의도 참석하고 또 USAID라든지 또 UN 오차 국제기구들 이렇게 쭉 만나면서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저희가 의제로 삼은 것이 바로 이 로컬리제이션 또는 로컬리 레드 디벨롭먼트라는 이 현지화 또는 현지 주도 발전 개발 이러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됐고요. 이 현지화가 왜 이렇게 중심 주제로 부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이 발전의 주체가 이동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발전, 개발의 주체가 과거에는 공여국에서 그 수원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왔는데 최근의 현상은 수원국 안에서 이동이죠. 수원국 안에서 정부에서 민간으로, 정부에서 현지 주민으로 최종적으로. 그래서 현지 주민이 점차 그 주체로 이렇게 중요한 주체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그 변화를 담는 개념이 현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현지화 특별히 저희가 CSO 세션, 이 시민사회 세션에서 이 주제를 다루게 됐는데요. 이 CSO 저희 이제 NGO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로컬에 상주하는 그러한 그 액터이기 때문에 가장 이 현지화 주제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또 현지화 주제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주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세션에서 다루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이신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 개발 협력 그리고 또 인도적 지원을 대한민국에서 이끌어가는 그 NGO 대표적인 기관 세 기관인데요. 제 바로 옆에서부터 소개드리면은 세이브 더 칠드런의 오준 이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또 어린이재단의 황영기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의 김중곤 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하나는 이 로컬리제이션이라는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SDG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목표인 SDG를 달성하는데 이 로컬리제이션 현지화라는 개념은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각 기관별로 개별 기관이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인데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있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그 오준 이사장님부터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이 현지화, 영어로 이제 localization인데요. 지금 조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개발협력에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개발 협력의 역사를 보면 원래 OECD를 중심으로 개발 협력이라는 개념이 발전했으니까 과거에 이런 OECD의 2005년 파리 개발협력 원칙, 또 2008년 아크라 선언, 그리고 또 부산에서 했죠. 그다음에 부산 국제개발협력 원칙, 이 모든 것에 오너십이라는 원칙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1번으로. 오너십은 주인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조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조를 주는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받는 나라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된다 하는 뜻인데, 요즘 사용되는 이 현지화, 로컬리제이션은 그거보다 제 생각엔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에 이야기하던 오너십은 물론 포함하고, 거기다가 어떤 분들은 어떤 뜻으로 이걸 많이 사용하냐면 이제 SDG 같은 그런 개발 협력의 글로벌 규범, 발전의 글로벌 규범을 현지에 맞게 맞춤형으로 적용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하는 ODA나 민간이 하는 개발협력이나 모두 현지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처럼 아직 로컬리제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오너십에 그냥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개발협력을 할 때 현지의 정부, 현지의 시민사회, 현지의 주체들, 로컬 액터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인게이지 시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우리가 IT 강국이니까 우리 IT 관련 개발 협력 해줄게. 또 우리가 뭐 어떤 분야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거 중심으로 해줄게.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 기획 단계부터 현지 로컬 주체들을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현지화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현지화가 그렇게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보다는 현지화가 잘 돼 있는 나라들, 그 로컬리제이션이 잘 돼 있는 나라들에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일종의 이건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그럼 현지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 현지가 누군데?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지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지 시민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 독재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현지의 말, 현지의 우선순위라는 건 누구의 우선순위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한 글로벌한 차원의 개발협력 어젠다, 개발협력 규범, norms를 현지에 맞춤형으로 적용하려면은 어떤 사회적, 요즘은 발전이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잖아요. 사회적 발전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SDG5가 뭐죠? SDG5는 양성평등입니다. 그러면 양성평등을 어느 특정 나라, 아프리카의 어느 특정 나라에서 맞춤형으로 현지에 맞게 적용시켜야 되겠다 했을 때 그 나라 정부나 그 나라 시민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맞춤형으로 하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현지화, 로컬리제이션이 좀 복잡한 그런 의미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준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 현지화, 우리가 로컬리제이션 그러면 한국 단어로 번역할 때 현지화 또는 현장화 뭐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번역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 이 개념에 대한 합의가 아직 정의가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내려진 적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오너십, 그리고 서구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가치 이쪽을 더 중점을 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개념의 그런 차이 같은 것도 저희들한테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재단의 황영기 회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로컬라이제이션 가지고 이렇게 큰 회의를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준 대사님을 말씀 들으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정부 차원의 로컬라이제이션인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로컬 NGO 차원의 또는 SCO 차원의 로컬라이제이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로컬라이제이션을 현지에 있는 단체 기준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기준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생각하고 싶어요. 너무 크게 잡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젠더 이퀄리티라든지 클라이밋 체인지라든지 이런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각 나라별로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로컬라이제이션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늘상 수행하는 뭐 클린 워터를 준다든지 세니타이제이션을 공급한다든지 얼리 차일드후드 에듀케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저희가 보통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주도가 돼서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현지에 있는 오거니제이션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뭐 그런 협의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협의의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고 또 목적도 잘 정해야 되는데, 왜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하냐는 것은 뭐 사실 불문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뭐 옛날에 공부를 다 해보셨지만 그냥 선생님이 억지로 시키는 공부 억지로 외워가지고는 공부 잘 못하잖아요. 자기가 맘 먹고 자기가 외워서 자기가 해야지 오래 가지 않습니까? 이게 현지에서 필요한 그 사회 개발 사업을 현지의 필요에 의해서 현지인들이 주도해서 한다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뭐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하고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길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현지에서 필요한 사업을 한다.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준다. 오 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현지인들이 그 프로젝트 임플리멘테이션에 직접 참여한다는 원칙, 그리고 목표를 단기적으로 잡지 말고 롱텀으로 잡아서 어떤 서스테이너블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잡는 것,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같은 NGO와 현지에 있는 로컬 NGO와의 상호 인터랙션, 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현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를 가든지 방글라데시를 가든지 뭐 수단을 가든지 말라위를 가든지 가면 굉장히 역량이 있는 로컬 단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아직도 회계장부를 작성을 하고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량은 사실은 코이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서류 작성을 내면은 아직도 멀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사업 수행을 하고 그걸 정리를 하고 회계 보고를 하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현지에서 모금까지 하는 모금서부터 리포팅까지의 홀 프로세스에서 현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아마 로컬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 같은 NGO 입장에서 보면 로컬 사업을 하는 현지에 있는 직원들, 거기에 칸츄리 헤드가 됐든 데퓨티 헤드가 됐든 CSO가 됐든 이런 중요한 직원들을 한국에 데려다가 또는 인접 국가로 보내서 거기서 교육 훈련을 시켜서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들고, 이거는 굉장히 오랜 프로세스가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황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즘 우리나라 교육에서 주입식에서 죄송합니다. 자기 주도 교육이라는 걸로 이렇게 전환을 이미 이제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그 교육으로 보자면 자기 주도 교육하고 좀 유사한 것이 결국 스스로 오너십을 갖는다. 이게 다 같은 맥락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현지 직원 역량 강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지금 아직 개념의 합의는 없지만
이 국제적으로 제일 그 중요한 개념이 파워 시프트잖아요. 이제 그 돈의 재정을 이양하는 것, 그리고 의사 결정의 권한을 그 권력 이양이죠. 근데 세 번째 그 핵심 개념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역량 강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미 어린이재단은 그런 면에서 이 세 번째 요소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재단이라는 그 재단 자체가 아마 이 국제 INGO 중에서 대한민국 어린이재단이 이렇게 로컬라이제이션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홍 회장님 나중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그 사례에 관해서 질문하신다고 아, 들었는데 그때 저희 그때 사례 가서, 자세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굿네이버스의 그 김준권 총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앞서서 두 분께서 SDG 관점에서 로컬라이제이션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는 이 로컬라이제이션을 우리 굿네이버스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반영하고 또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컬라이제이션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사업 운영의 현지화를 위해서 주민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조직하게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위원회는 우리 굿네이버스가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이 투표를 거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 대표를 선정하게 소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된 주민의 대표를 우리가 주민위원회라고 명명하게 되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 계획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굿네이버스가 전 세계 208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장에 지금 현재 208개의 주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발굴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주민 참여의 주도성이 확보되는 그런 통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가버넌스의 현지화입니다. 이 가버넌스의 현지화를 위해서 로컬 리더십을 세우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굿네이버스가 전 세계 51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6개국의 로컬 리더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의 30%가 지금 현재 로컬 리더십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향한 최종 골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은 로컬 리더십을 전체 사업국의 60%까지 만드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0%는 너무 이제 저희들이 좀 쉽지 않은 과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륙별로 6대4 구조가 어느 정도의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적합한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리더십이 세워진 사업국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와의 협업 그리고 현장 로컬 이 모금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로 이제 타지키스탄을 보면 그 국가 전체 예산의 30%를 로컬에서 이 글로벌 기금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도메스틱 모금을 통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핵심 인력의 현지화를 위해서 테크니컬 매니저 제도를 운영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단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한국에서 인력을 대부분 이제 파견하는 형태로 관리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어느 정도 중견 간부들을 PM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직원들은 테크니컬 매니저로 1년에 한 6개월 정도만 현장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모든 운영에 대한 결정과 그리고 운영에 대한 관리는 현장의 현지인 PM이 하게 만들고 테크니컬 매니저는 그 가운데서 이제 기술적 지원 그리고 행정적 지원 그리고 도노와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이런 중견 간부들이 이제 고급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원칙을 정하고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저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김준권 총장님 말씀해 주신 거는 그 거버넌스 현지화의 그 세 가지 측면을 이렇게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주민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 거버넌스 현지화. 사실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우리 저 기업에서 쓸 때는 이제 그 지배 구조 또 이런 정부 쪽에서 쓸 때는 주로 그 의사결정 구조 이런 쪽에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하는 건데 이 NGO라든지 또는 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이 CSO 쪽에서 하고 있는 것도 결국 같은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현지화 거버넌스 결국 이 의사결정도 그렇고 아까 이제 재원도 말씀드렸고 또 이제 역량 강화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모든 그 요소들이 지금 그 세 분이 말씀하시면서 되게 그 주요 개념들이 많이 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좀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아까 그 황영기 회장님 제가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이 재단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지. 네. 사실 그 조대식 총장께서 오늘 저희 세 단체를 부르신 게 굉장히 깊은 저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오준 이사장님 계신 Save the Children은 전 세계에서 사실 아동 복지를 가장 먼저 시작한 전설적인 기관이시고요. 그 굿네이버스는 약 한 30여 년 됐습니까? 30여 년 전에 국내에서 로컬 NGO로 출발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51개국에 사무소를 내고 200여 개의 사업장을 갖고 계시는 글로벌 NGO로 불과 30년 만에 우뚝 서신 그런 전설 같은 단체시고요.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조금 다른 형태의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로컬라이제이션의 사실은 리빙 익sem플이에요. 저희가 1948년에 정부 수립한 해 6.25 전쟁 전이죠. 미국의 크리스천 칠드런스 펀드라는 곳에서 한국에 와서 아동 구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전쟁이 나니까 전쟁 고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고아들 돌보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그런 사업을 한국에서 오래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CCF가 언젠가는 이 사업을 한국인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로컬라이즈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찍 하셨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 미국에서 오셨던 그 선교사들 CCF 매니지먼트가 그 당시에 계셨던 우리 한국인 경영진들을 불러놔 놓고 당신들한테 10년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 당신들의 역량을 키워서 10년 후에는 이 사업을 한국인 당신들이 다 이관받아 가라, 독립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976년부터 1986년 사이에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선배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해서 실제로 외국 분들이 주도하시던 사업을 완전히 넘겨받으시면서 그 사이에 사업의 틀도 잡으시고 사람도 많이 양성하고 심지어는 사옥까지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86년에 드디어 어린이 재단이란 이름으로 사회복지법인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뭐 약간의 이름은 바꿨지만 한국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쭉 성장을 해 오면서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차일드 펀드 얼라이언스의 멤버가 되고 저희도 해외 나가서 사업을 하고 미국을 오히려 지금 도와주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가 그래서 76년이 됐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우리 김진 국제사업본부장이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60주년 기념사업회 역사를 정리하셨던 분인데 이 저희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로컬라이제이션의 살아있는 example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미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미션을 수행할 만한 로컬 스태프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손을 떼고 가면서 로컬한테 넘겨준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독립적으로 가게 된 건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 우리도 앞으로 뭐 방글라데시가 됐든 캄보디아가 됐든 뭐 베트남이 됐든 이런 데 있는 우리하고 거래를 하는 로컬 NGO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키워낼 수 있으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어디는 가서 뭐 지역 개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디는 가서 영유아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디는 그 디지털 교육 사업을 하기도 하고 교육 사업이 다른 데 따라서 파트너들을 달리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른 파트너들이 그 분야에서 역량을 키워서 스스로 모금도 하고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끔 도와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뭐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저희 같은 초록우산은 국내에서 모금만 하고 말하자면 순수한 파운데이션으로 모금을 해서 돈을 글로벌하게 논아주고 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SDG의 궁극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맞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SDG가 궁극적으로 잘 된다고 하면 이렇게 그 해외의 개발 사업 내지 해외 프로젝트를 해왔던 이런 NGO들이 로컬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서 로컬에서 거의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동안에 옛날에 프로젝트를 하고 로컬에 직접 일을 했던 단체들은 전부 한 단계 스텝백을 해서 펀딩만 제공하고 펀딩도 전액이 아니라 펀딩 일부만 제공하고 로컬이 주도하는 그런 NGO가 되도록끔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로 우리가 로컬에 자금을 제공을 하더라도 25% 정도는 현지 디스크레션으로 쓰도록끔 그렇게 그 하나의 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뭐 거의 대부분을 현지에서 모금을 하고 대부분을 현지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 추가로 해서 어디셔널 펀딩을 해주고 또는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와서 또는 한국의 정부의 뭐 코이카라든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와서 그런 로컬 NGO들이 직접 펀딩을 하는 걸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이 과정에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과연 우리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있는 로컬 NGO들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을까? 우리 CCF가 한국 사람들을 믿고 초록우산에게 이렇게 지휘봉을 넘겨준 것은 역시 우리가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친구들한테 이런 식의 어떤 그 100%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는 가능할까? 제가 다른 나라를 가보면은 그런 회의가 가끔씩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것이 장기적인 방향이라고 하면 그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황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생각이 나는 게 바로 우리 옆에 이 건물 옆에 있는 세브란스가 생각나더라고요. 7, 80년 지금 역사인데 비슷한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됐는데 그때 바로 우리 이제 어린이재단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 서구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 봤을 때는 너무 넘겨주는데 안심을 할 수 없는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인데 굉장한 모험을 하신 것 같아요. 모험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걸 이양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바로 세브란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시 의사라는 교육이 전혀 우리한테 길러지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로 그냥 투입을 하고 과감하게 이양을 했던 건데 두 개가 겹쳐서 저는 좀 떠올라가지고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어린이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좋은 모범 사례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자랑스러운 이런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조금 이제 케이스가 다른데 이건 또 다른 이제 모범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30여 년 전에 8명이 자원봉사 자격 같은 형식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30여 년 만에 지금 직원이 4천여 명으로 이렇게 규모로 국내외에 이렇게 성장을 한 또 다른 한국의 전설, 살아있는 모델 같은 기관이 이제 바로 굿네이버스인데요. 굿네이버스도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굿네이버스의 역사도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그것도 우리 주제하고 굉장히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미리 제가 드린 질문이 아니라서 김 총장님의 순발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두 분께서 아주 이런 경영적 관점에서 또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사업 사례를 좀 오늘 준비했었는데 이제 또 우리 굿네이버스 전체 이런 역사와 경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부탁을 하셔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발 동기나 또 출발선이 명확했습니다. 사실 이제 먼저 봤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이미 이제 창립 멤버들께서 잘 아시는 월드비전에서 이미 이제 개발 사업들을 다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황영기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동일하게 그런 다른 국가에서 원조받고 지원받은 그렇게 해서 단체를 성장시키고 또 이 바톤을 이어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굿네이버스를 창립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조직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현장으로 가서 해외 사업국에서 현지화 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이런 사업을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창립 정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자율성과 존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개발 사업을 하시면서 자율성과 존중에 대해서 본인들이 경험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서 주민들을 신뢰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민 주도의 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지역위원회를 조직한다. 근데 이게 한 단어로 굉장히 단순한 용어인데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과 소통해서 주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주민들이 우리를 신뢰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오픈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한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한 2, 3개월 만에 이게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한 2년 이상 이 작업이 잘 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주민위원회가 잘 조직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자율과 존중이 밑바탕에 충분하게 서로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모든 사업의 흐름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 원칙을 이제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 이런 주민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주민위원회가 활성화된 건 바로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거버넌스에 이 지역위원회 대표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과정을 밟아서 거버넌스에 참여시키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굿네이버스가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던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이 자율과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돌발 질문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잘 또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제가 몇 번 회의를 참석하면서 이 로컬리제이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할 때 가장 모범적인 단체, 저희 이제 KCOC가 민간 개발 NGO들의 또 인도적 지원을 하는 이런 단체들의 이제 연합 기관이잖아요. 근데 140여 개가 있는데 140여 개 단체 중에서 제가 본 걸로는 이 가장 이 현지화 개념을 지금 앞서서 이행하고 있는 기관은 세이브 더 칠드런인 것 같아요. 5단계 전략, 현지화 5단계 전략도 있고 이 또 7대 다이멘션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 기관은 아직은 제가 못 봤는데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은 지금 실제 이걸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저희한테 좀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준 대사님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첫 번 발언을 할 때 현지화라는 화두가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로컬 오너십이라고 부르던 현지 개발 주체들로 하여금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또 하나는 글로벌한 개발 목표, 글로벌한 개발 규범을 현지에 맞추어서 맞춤화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때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과거에는 세계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3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탈리반 정부가 복귀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해서 불리한 그런 조치들을 했죠. 처음에 얼마 동안은 여자애들은 학교를 못 다니게 했어요.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지금은 좀 나아졌겠지만.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 글로벌이 긴급 이사회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저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분들은 그냥 남자만 다니게 하면 남자들, 애들, 남학생들 상대로라도 우리가 하던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었고 저는 세이브 더 칠드런은 Children's Rights라는 개념을 만든 기관이다. 아동의 권리.
근데 아동의 권리가 아주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계속 거기서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맞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느 선에서 선을 긋고 이 이상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면 우리는 여기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딜레마가 있고요. 이제 조금 긍정적인 사례를 제가 얘기하면 제가 작년에는 방글라데시 현지 방문을 했는데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는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이 현지 NGO와 함께 그 도시 슬럼, 어반 슬럼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2013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파일럿으로 해서 그 현지 NGO로 하여금 지금 제가 얘기한 아동의 권리라는 이런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먼저 호흡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1, 2년 동안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서로를 알고 서로를 호흡을 맞추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모범 사례이고요. 한 해마다 한 450만 불 규모 아동들 한 17,000명 정도를 보육시키거나 교육시키는 그런 성공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그리고 또 제가 한 4, 5년 전에는 네팔을 현지 방문했는데 네팔에서는 아까 제가 예를 들은 두 번째 그러니까 현지화의 정의, 두 번째 정의, 즉 글로벌 규범을 현지에 맞춤형으로 적용시킨다는 그 부분에 저는 성공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네팔에 있는 파트너 NGO가 그 차일드 메리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해서 18세 이하는 다 아동이고 18세 이하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게 국제적인 규범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나라들은 자기네 국내법에 의해서 16살만 돼도 결혼할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아동 권리 협약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가입했거든요. 미국 빼놓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그거에 맞춰서 국내법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버티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는 원래 16세 여자는 16세 되면 결혼했다. 그거 왜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버티는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 국제적 규범을 어떻게 현지 맞춤형으로 적용하느냐 어려운 얘기잖아요. 네팔의 경우는 거기 현지 NGO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차일드 메리지 아동 결혼을 하지 말자 하는 캠페인 행사를 네팔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개최하고 우리도 법을 18세 이하는 결혼 못하게 바꿔야 된다 하고 노력하는 그런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성공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이브 더 칠드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 진도가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이 개념의 이런 개념의 논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미 그 실천 단계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2016년에 그 인도적 지원에서 그랜드 바겐이라고 이 로컬리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제 사실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바로 2016년부터 이미 그 개념을 정리를 하고 5단계 전략이라든지 또는 7개 디멘션 이런 걸 정리를 해가지고 이미 실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나눠주신 사례 같은 게 가능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한 20분 정도 이제 남아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잠깐 모여서 얘기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면은 1시간이 다 갈 것이다 했는데 이 패널들이 너무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짧게 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식으로 해야지 듣는 입장에서 잘 들리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짧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제를 하나 더 할 수 있게 이게 좀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주제를 좀 꼭 여쭤보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오준 이사장님이 우리나라가 현지화라는 이 논의 또는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뒤져 있다 이런 이제 진단을 해주셨잖아요. 예? 굉장이라고 안 했습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약간 뒤져 있다. 예, 약간 뒤져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민간 이 NGO에서 인식하고 또 실행하는 이것하고 정부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하고의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내부에서 보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 민간 NGO에서는 많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돼가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간 쪽에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추진을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 쪽의 어떤 역할이 같이 맞물려야지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은 이 로컬리제이션이라는 게 이제 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 지금 실제 이걸 하시면서 사실은 초기 단계라서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정부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또 기대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어떨까? 예, 먼저 해주시죠.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는 사실 현지화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NGO들보다는 이제 정부의 ODA, 정부가 나가서 개발 협력을 하는데 더 많이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NGO들은 아직은 여기 있는 이 큰 단체들을 빼놓고는 해외에 나가서 현지 NGO들과 손을 잡고 그런 것을 시행할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NGO들은 해외에 나가면 현지 NGO랑 일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지화가 NGO들은 저절로 됩니다. 우리나라 정도의 단계에서는. 근데 정부의 개발 협력은 아직도 많이 우리나라 중심적으로 우리 국익을 펼치기 위해서 한다. 저도 정부에 있을 때 개발 협력을 담당했던 사람이지만 그런 개념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정부에서 개발 협력을 할 때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태극기 꽂는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개발 협력하는 게 태극기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이제 이런 디베이트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 꽂아야지 우리 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네팔에 가서 태극기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OECD가 만든 개발협력 원칙을 봐. 태극기 꽂지 말라는 거야. 거기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현지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 나라 현지 사람들이 필요한 거 해주라는 거지 태극기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디베이트도 하고 이제 우리 스스로도 디베이트를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태극기 꼽는 개발협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현지화를 고려해 두고 우리가 개발협력을 선진화하려면 그 부분이 우리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고 또 OECD의 피어 리뷰, OECD의 동료 검토에서도 우리가 흔히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현지화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ODA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너무 많이 개입시킨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물론 선진국들도 프랑스가 ODA 가서 ODA 하면 프랑스 기업이 많이 참여해요.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얼만큼 우리가 로컬리제이션에 노력을 하고 성과가 있느냐 이것은 국제적으로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은 개발협력을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OECD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계에 안 잡히는 거예요. 중국의 개발협력은 OECD 기준으로 본다면은 야 이거 뭐 자기네 깃발 꽂으려고 저게 개발협력 맞아? 이런 수준의 개발협력이 많이 있죠 중국. 근데 우리가 중국을 롤모델로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닌 반대쪽에 있는 선진국형의 개발협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 회장님도. 예, 정부에서 그런 고민을 하셨다니까 제가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그냥 계속 태극기 꼽는 일만 생각하시는 줄 알았더니 정부 안에도 우리 오 대사님처럼 국제적인 의식이 있는 분이 계셔서 그런 디베이트가 됐다는 건 다행스러운데요.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앞으로 ODA를 많이 이제 늘리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죠? 목표도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 ODA를 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민 SCO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면 그 소위 태극기 꼽는 행위가 현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같은 NGO들이 해외 나가서 활동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리 단체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전린 관계를 증진하고 이런 것들이 염두에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정부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만큼 그렇게 디렉트하게 느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교부나 코이카나 또는 기타 정부에서 해외 원조를 주는 단체들이 그 ODA 집행하는 방법을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집행하는 그 비중을 대폭 늘리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황 회장님이 그 우리 굉장히 그 수건 과제 같은 그 이슈인데요. 이거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가 모두의 그 로컬리제이션 개념 이제 이 배경 말씀드릴 때 이것이 이제 그 정부에서 그러니까 공여국에서 정부에서 주는 정부에서 받는 정부로 바뀌었다가 받는 정부 안에서 국가 안에서 정부에서 이제 민간으로 정부에서 주민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이 로컬리제이션의 핵심 개념의 하나는 주민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이제 현지에 있는 주민이 되는데 주민은 민간이거든요. 그건 NGO를 포함한 이제 민간 주체들인데 이 민간 주체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커질수록 우리 SDG라는 우리 목표는 더 빨리 달성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로컬리제이션 개념이 진전이 될수록 정부가 가진 그 재원 그리고 그 권한을 가급적 많이 민간 쪽에 민간은 이제 NGO가 중심이 되지만 NGO가 전부는 또 아니죠. 주민에게 직접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이 NGO를 중심으로 한 이 민간 섹터가 집행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우리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비율을 되게 따질 때 OECD 기준으로 한 15%가 이제 ODA 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우리 하는 예산 중에서 시민사회 민간을 통해서 집행되는 비율이 15%고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그 북구 국가에서 경우는 30에서 40% 정도 이제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2%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끌어올리는 것이 앞으로 이제 로컬리제이션을 촉진하는 그런 또 요소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재단 그 굿네이버스 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예,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역할 관점에서 이제 민관 협력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는 정부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폭의 ODA 예산을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율과 실제 민관 협력 예산의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 민관 협력 예산의 성장폭은 지극히 제한적인 이제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직까지 로컬라이제이션에 그리고 ODA 집행에 있어서 정부가 가진 인식이 민간 협력에 있어서 아주 낮다 하는 것을 그야말로 드러내 보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ODA 사업을 받아서 일반 민간 기업들이 해외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융화되지 못해서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주민들과의 이런 협력, 소통에 있어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개발 NGO와 이 정부의 ODA가 협력할 때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주민 주도의 개발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이제 우리 뭐 사업적인 사례 하나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케냐의 메과라 지역 사례인데요. 이제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마사이족이 이 목축을 하면서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의 식수 그리고 목축을 하기 위해서 물이 필수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어떤 수자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걸어서 식수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먹는 물과 가축이 먹는 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또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주민위원회에서 이 식수 문제를 물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CDC와 함께 지역개발위원회와 함께 저희가 이 환경을 검토해 본 결과 이제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하고 이제 높이 한 10m 그리고 폭이 한 160m 되는 14만 톤급 저수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년여에 걸쳐서 이 저수지를 우리가 개발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기술 지원을 하고 그리고 행정 지원을 해서 이 저수지가 개발됐는데 이 저수지가 개발된 시기가 2000년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저수지가 이 마을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관리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 시설들을 개보수하고 운영되는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결국은 이런 주민 주도의 사업 발굴 그리고 사업 참여가 이루어져야지 대단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정부의 ODA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사업의 규모나 또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큰 사업들 위주인데 반드시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에 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집중하는 협력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면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조세 협약이 맺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개발 NGO들이 현장에서 이중 과세를 하는 국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여권법에 의해서 우리가 여행 금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인도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발 NGO의 활동가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법에 의해서 이제 뭐 국제기구 그리고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 외에는 예외 사항에 이 개발 NGO 활동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민간 협력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ODA 조금 전에 예산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확정됐죠. 우리가 확정돼서 한 40% 가까이 이제 1년에 올랐고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2배거든요. 그때 3조 원 규모였는데 지금 6조 원 규모로 5년 만에 2배로 늘어나서 사실 이게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화제거리입니다. 지난 3달 전인가 제가 제네바의 이제 난민 포럼이라는 인도 지원 이제 국제회의인데 거기 갔더니 만나는 대표마다 어떻게 1년에 40%를 올릴 수가 있느냐. 지금 왜냐하면 ODA 예산을 다 줄여가고 있거든요. 정체 내지는 이게 오히려 이제 자국의 여러 가지 난민이라든지 문제 때문에 다 줄여가고 있는데 한국이 이제 유일하게 늘리는 것도 넘어서서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늘린다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한테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도전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고 그러한 지금 시점이고 또 SDG가 지금 저희가 SDG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중간에 서 있잖아요. 15년 목표에서 지금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남은 시간이 있고 이제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한 게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 15년짜리 SDG라는 요 용어를 다음에 대체할 포스트 SDG, 이제 어떤 그 슬로건 제목을 가지고 어떤 담론을 할 것이냐라는 게 논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SDG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시작되는 시기고,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전 두 가지가 앞으로 이제 SDG의 도전 과제인 것 같아요. 기후 위기,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것이고, 또 이제 인공지능, 이게 지금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만약에 자율 증식이 된다면 이게 지금 이제 저희한테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SDG의 환경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요소가 될 것 같고, 이런 중요한 이제 우리가 그 변곡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을 하는 주체들, 또 관심을 가진 여러 액터들은 굉장히 이 지금 우리가 중요한 오늘 논의한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잘 진전시킬까, 이런 논의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포럼을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프 그 주최 기관 감사드리고, 특별히 지금 끝까지 앉아 계시는데 우리 송인환 교수님이 또 저희 CSO 세션을 특별히 이렇게 마련을 이제 몇 년째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또 저희 그 CSO가 입장을 낼 수 있는 이런 세션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저희 감사드리고, 안 교수님도 옆에 계시는데 이 우리 주최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세 분 패널 이렇게 모셨는데 굉장히 그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참여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시민사회의 참여, 그리고 ODA 예산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으며, 그리고 SDG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질문을 받을 시간이 있을까요? 그래, 그 시간이 돼가지고 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지속가능 포럼 이틀째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한 17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5시에 다음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